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과 말을 아끼되 한번 뱉으면 반드시 지키는 사람. 오늘 이야기할 인물은 단연 후자입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진나라가 무너지고 항우와 유방이 천하를 두고 피 튀기게 싸우던 초안쟁패의 시절. 그야말로 오늘의 충신이 내일의 역적이 되고 오늘의 패장이 내일의 공신이 되던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그 경랑 속에서 계포는 단 한 가지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바로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 후세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황금 100근을 얻는 것이 계포의 약속 한마디를 얻는 것만 못하다. 여기서 나온 말이 바로 우리가 지금도 쓰는 사자성어 일락천금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의 사나이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계포는 기원전 3세기 무렵 초나라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정확한 생년은 전해지지 않지만 그가 활약한 시대를 역산하면 대략 진시황 통일 전후 시기에 청령기를 보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가 태어난 초나라는 전국시대의 강국이었지만 그가 자랄 무렵에는 이미 진나라의 소나기에 무너진 뒤였습니다. 고향을 잃은 초나라 사람들의 비분관계, 그 정서가 계포라는 인물을 만든 첫 번째 토양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포의 집안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가 귀족 가문 출신이었다는 기록도 없고 특별히 가난한 집안이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다만 그는 젊은 시절부터 임협의 기질로 유명했습니다. 임협이란 의리를 목숨보다 중히 여기고 힘 있는 자에게 굽히지 않으며 공경에 처한 이를 돕는 혁객 정신을 말합니다. 전국시대와 진말한초의 혼란기에 이런 임협 기질의 인물들은 민간에서 상당한 존경을 받았습니다. 국가 권력이 흔들릴수록 사람들은 법보다 의리 있는 개인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계포에 대한 기록 중 눈에 띄는 것은 그의 임협 활동입니다. 그는 초나라 땅 일대에서 의리 있는 행동으로 이름을 날렸고 자신이 한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켰다고 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개인적 신의를 넘어 하나의 브랜드가 된 것이죠. 훗날 사람들이 계포의 약속 한마디를 황금보다 귀하다고 했을 때 그것은 그가 평생에 걸쳐 쌓아온 행동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계포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계포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것은 항우의 군대에 합류하면서부터입니다. 진나라 말기 폭정에 지친 민심이 곳곳에서 반란의 불씨를 만들었고 그 불씨 중 가장 거대한 것이 초나라의 귀족 항씨 가문이 일으킨 봉기였습니다. 항우는 중국 역사에서 가장 강렬한 개인 무용을 자랑하는 인물로 단독으로 수십 명을 베었다는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그 항우 밑에서 계포는 장수로 활동했습니다. 계포가 항우의 부하로서 남긴 기록 중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대유방 전투에서의 활약입니다. 훗날 항고조가 되는 유방은 계포에게 여러 차례 패배를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정확한 전투 기록이 세부적으로 전해지지는 않지만 사마천이 사기에 남긴 기록을 보면 유방이 계포를 얼마나 두려워하고 증오했는지가 나중에 벌어지는 사건들로 충분히 짐작됩니다. 전쟁에서 상대에게 치욕스러운 패배를 안겨준 장수, 그 인물이 계포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계포가 항우를 섬긴 이유를 단순히 같은 초나라 출신이라서라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항우는 계포 같은 임협 기질의 무인이 보기에 충분히 매력적인 군주였습니다. 용맹하고 직선적이며 부하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었으니까요. 물론 항우는 정치적 판단력이 부족했고 그 한계가 결국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계포 입장에서는
자신이 섬기기로 한 주군에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임협의 도리였을 것입니다. 나중에 한나라에 귀순한 뒤에도 계포는 항우를 배신했다는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인물의 일관성이었던 셈입니다. 기원전 202년 항우는 해야 전투에서 유방에게 결정적으로 패배했습니다. 사면초가, 즉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려오는 가운데 항우는 오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초안쟁패는 끝났고 유방은 천하의 주인이 되어 한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새 왕조의 출발점에서 유방은 한 인물에게 엄청난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바로 계포였습니다. 계포를 잡아오는 자에게 천금을 주겠다. 계포를 숨겨주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 이것이 유방이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자신에게 치욕을 안겨준 적장을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이죠. 개인적인 원한이 국가의 수배령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상황은 계포에게 극도로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배가 내려졌고 그를 신고하면 천금이라는 엄청난 포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숨겨주었다가 발각되면 일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계포를 도와주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수배를 피해 도망 다니던 계포는 복양이라는 곳에 사는 주가라는 인물에게 몸을 숨겼습니다. 주가는 당시 한나라 땅에서 손꼽히는 임협이었습니다. 그가 계포를 숨겨준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계포가 그만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가는 단순히 계포를 숨겨주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낙양으로 올라가 유방의 최측근인 여우무 하우영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계포가 항우의 신하였을 때 항우를 위해 유방을 공격한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항우의 신하라면 누구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항우의 부하를 모두 원수로 삼는다면 그것이 옳은 일입니까? 더군다나 계포는 천하의 용사입니다. 그를 끝까지 몰아붙이면 그는 흉노로 달아나거나 남원로 도망칠 것입니다. 적에게 용사를 던져주는 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매우 정교한 설득이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국가적 이익의 관점에서 계포를 살려야 한다는 논리를 편 것입니다. 하우영은 이 말을 유방에게 전달했고 유방은 결국 계포를 사면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계포를 랑중이라는 관직에 임명했습니다. 이 장면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계포가 위기를 넘겼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수배령이 내려지고 천금의 포상이 걸린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그를 숨겨준 사람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를 위해 권력의 핵심까지 찾아가 목소리를 높인 사람이 있었다는 것. 이것은 계포가 평생 동안 쌓아온 인간관계와 신뢰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임협이 외로운 것처럼 보여도 결국 의리는 의리를 불러온다는 것을 이 장면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계포가 한나라에 귀순하여 관직을 받은 것은 그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신하가 된 것이니까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계포가 이 상황을 어떻게 소화했느냐입니다. 그는 새 왕조에 굽실거리지 않았습니다. 유방에게 과거의 일을 사과하거나 충성을 과시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어진 관직에서 자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신에 따라 말할 것은 말하고 반대할 것은 반대했습니다. 이것이 계포를 단순한 귀순자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한나라의 신하로 만든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방이 세상을 떠나고 해제,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라를 좌우한 여태오 시절을 거쳐 계포는 중랑장에까지 올랐습니다. 그 과정이 순탄하기만 했느냐 하면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계포의 이름을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은 그의 직원 능력입니다.
한나라의 관료로 일하는 동안 그는 황제의 뜻에도 거슬리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가장 유명한 장면 중 하나는 흉노 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유방이 살아있던 시절 흉노의 묵돌 선우가 여태우를 모욕하는 편지를 보내온 일이 있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차마 입에 올리기 민망할 정도로 무례한 것이었습니다. 조정의 분위기는 당연히 격앙되었고 신하들 중 상당수가 군사를 일으켜 흉노를 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때 계포가 나섰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흉노를 치자고 주장하는 자들은 무슨 생각입니까? 우리가 평정군에서 흉노에게 포위되어 고생한 것을 벌써 잊었습니까? 지금 국력으로 흉노와 전면전을 벌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모욕적인 편지 한 장에 붕괴하여 무리한 전쟁을 일으키면 나라만 망합니다. 이 발언은 당시 매우 용기 있는 것이었습니다. 황실의 존엄이 훼손된 상황에서 신중론을 주장하는 것은 자칫 나약하거나 충성심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여태우는 권력욕이 강하고 성격이 매섭기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계포는 현실을 직시하라고 조정에 촉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정은 계포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흉노와의 전면 충돌을 피하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상황을 처리했습니다. 계포의 판단이 옳았던 것이죠. 이 장면은 계포가 단순히 말을 지키는 신에 있는 사람에 그치지 않고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하는 정치적 판단력도 갖추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계포의 생애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조구생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인물 이야기는 계포의 성격을 매우 입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조구생은 당대의 달변가로 이름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 권력자, 저 권력자에게 붙어 다니며 말재주로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계포의 친척인 계심은 이 조구생을 달가워하지 않았고 여러 차례 계포에게 그 사람을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계포 역시 처음에는 조구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는 다른 유형의 인간, 즉 이협의 의리보다 말재주와 처세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조구생이 직접 계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나라와 한나라 땅에는 황금 백근을 얻는 것이 계포의 약속 한마디만 못하다는 말이 퍼져 있습니다. 그 명성이 어떻게 이렇게 널리 퍼졌는지 아십니까? 저 같은 사람이 당신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다닌 덕분입니다. 당신은 저를 경멸하지만 당신의 명성을 만든 것은 바로 저 같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 말에 계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조구생을 손님으로 맞이하고 그와의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이 장면이 흥미로운 이유는 계포가 자신의 선입견을 돌아볼 줄 알았다는 점입니다. 이협 기질의 직선적인 무인이 명성의 작동 방식에 대해 자신과 다른 유형의 사람에게 배운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장면을 너무 미화하면 곤란합니다. 조구생이 계포를 칭찬한 것이 순수한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계포의 명성에 기대어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둘 다였을 수도 있죠. 그리고 계포가 그를 받아들인 것도 조구생의 말에 일리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명성이 퍼지는 것이 싫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사람은 결코 단순하지 않으니까요. 한문제 시절 계포는 하동군수라는 지방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포가 유능하다는 소문이 황제 귀에 들어가면서 조정으로 불려올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계포를 불러 의중을 살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 주변의 한 사람이 계포를 나쁘게 말했습니다. 계포는 술을 좋아하고 성격이 용감하기는 하지만
용기만 믿고 경솔하게 행동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문제의 마음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던 모양입니다. 계포는 결국 조정의 핵심 요직에 오르지 못하고 다시 하동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계포에 대한 평가가 당시에도 엇갈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의리 있고 직언을 하는 것이 장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조정 정치의 섬세한 처세와는 맞지 않는 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말을 지키는 것과 말을 잘 고르는 것은 다른 능력이니까요. 계포는 전자에는 탁월했지만 후자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던 셈입니다. 사실 이 좌절은 계포라는 인물을 더 인간적으로 만들어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완벽한 인물은 드라마가 없습니다. 신의와 직언이라는 덕목을 가진 사람이 그 덕목 때문에 오히려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나는 아이러니, 이것이 계포의 생애가 가진 비극적인 결인 셈입니다. 계포에 대한 평가는 후대에도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일락천금의 주인공으로서 신의와 의리의 표상으로 기억되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몇 가지 물음이 생깁니다. 첫째, 그의 신의는 과연 보편적 원칙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선택한 관계에만 적용된 것이었을까요? 계포는 항우를 섬길 때는 항우에게 충성했고 한나라로 귀순한 후에는 한나라에 충성했습니다. 이것을 넓게 보면 유연한 처세라 할 수 있지만 좁게 보면 결국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주군을 바꾼 것이기도 합니다. 그가 항우에게 죽음을 각오하고 끝까지 따랐다면 그것이 더 순수한 의리였을까요? 이 물음에 쉽게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생존과 개인적 신의 사이에서 계포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선택의 의미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그의 직언이 언제나 올바른 것이었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흉노 문제에서의 신중론은 결과적으로 맞았습니다. 하지만 직언이 언제나 옳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포의 직선적인 성격이 때로는 상황 판단보다 자기 소신을 우선한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시각도 가능합니다. 셋째, 계포의 동생 계심에 대한 이야기도 흥미롭습니다. 계심 역시 용감한 이협으로 이름을 날렸는데 그의 성격은 계포보다 훨씬 더 거칠고 폭력적이었다고 합니다. 형제가 비슷한 이협 기질을 가졌지만 그것이 표출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계포의 신의가 빛나는 것은 계심처럼 그저 힘과 무력으로만 이협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에 책임지는 방식으로 의리를 실천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적인 기록 외에 계포의 인간적인 면을 엿볼 수 있는 장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는 상당히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구생과의 에피소드에서 보이듯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냉담했지만 한번 받아들이면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주가가 목숨을 걸고 자신을 숨겨준 것에 대해 계포가 어떤 방식으로 감사를 표했는지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그 인연을 결코 잊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그의 성격상 자명합니다. 또 그는 권력을 얻었을 때 그것을 사적인 이익에 남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고관대작의 자리에 올랐을 때도 옛 동료들을 억압하거나 자신의 적들에게 보복하는 행태를 보였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건 역시 그의 이협 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힘 있을 때 더 사납게 굴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이협다운 태도였으니까요. 그가 말수가 많지 않았다는 것도 여러 에피소드에서 간접적으로 드러납니다. 직언을 하긴 했지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타입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 한 약속은 지킨다는 원칙도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이라야 지킬 수 있는 덕목입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약속도 많이 하고 약속이 많으면 지키지 못하는 것도 많아지는 법이니까요.
개포의 정확한 사망 시기와 말년의 행적은 기록이 불분명합니다. 하동 군수로 돌아간 이후의 기록은 사기에서도 흐릿해집니다. 어쩌면 지방관으로서 조용히 생을 마감했는지도 모릅니다. 역사의 가장 화려한 무대에 오르지는 못한 채 하지만 그가 남긴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일락천금이라는 말을 쓸 때 우리는 개포라는 인물이 평생에 걸쳐 증명한 하나의 원칙을 입에 담고 있는 것이니까요. 한 번 한 말은 지킨다. 이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었다면 개포의 이름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살아남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사마천은 개포를 열전에 올리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개포가 명성을 얻은 것은 능력이나 공적 때문이 아니라 그가 이묘부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 평가가 전부를 말해줍니다. 개포는 천하를 뒤흔든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사람도 아니고 나라를 세운 사람도 아니고 위대한 사상을 남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한 말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황금 백금보다 귀한 것으로 기억되었습니다. 개포, 항우의 적장으로 유방에게 치욕을 안겨준 용장이었고 수배를 받으면서도 의리 있는 이들의 보호를 받은 사람이었으며 패장이 되고도 굽히지 않은 채 제 왕조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영웅이라 불러야 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결국 패한 쪽에 서 있었고 권력의 최정점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말년은 지방관으로 조용히 저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실패한 사람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수배를 피해 목숨을 부지하고 새 왕조에서 관직을 얻어 직원을 남겼으며 그 이름은 2000년이 넘도록 약속의 대명사로 살아남았습니다. 어쩌면 개포는 이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시대의 승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자신이 정한 원칙만은 끝까지 지킨 사람. 황금도 권력도 아닌 자신의 말 한마디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결국 그를 역사 속에 영원히 살아남게 만든 사람. 여러분은 개포를 어떻게 보십니까? 의리를 지키기 위해 현실의 패배를 감수한 진정한 협객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면서도 자존심만은 지킨 영리한 생존자였을까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오늘 이야기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